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바람이 불면 산천초목이 따라 울던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 해가 일찍 떨어지고 달이 늦게 뜨는 이곳에는 마을 어귀부터 굽이굽이 흐르는 가을물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사는 초가집들이 있었고, 그 마을 가장 높은 언덕배기에는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서 있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마을 사람 누구나 우러러보던 대가댁이었으나 이제는 담장이 허물어지고 기와장이 깨져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린 집이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가문의 마지막 며느리인 연화라는 여인이 홀로 남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사연은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기와집은 본래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곳이라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활기가 넘쳐 흘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연달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집안의 기운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면서 가세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빚더미와 관리하기 힘든 거대한 집 덩어리뿐이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망해가는 집안의 꼴을 혀를 차며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연화는 젊은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어 이 몰락해가는 집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채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과 싸우며 눈물로 베개싯을 적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어느 깊은 밤, 연화는 희미하게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느질감을 손에 쥐고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아까워 심지를 최대한 작게 줄여놓은 탓에 방 안은 어둑어둑했고, 그녀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귀신이 춤을 추는 듯한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맡긴 삭바느질 일감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손끝이 자꾸만 떨려와 바늘에 실을 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을 비비며 굳은 살이 박인 손끝을 호호 불어가며 억지로 바늘을 움직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는 이가 있다면 누구라도 눈시울을 붉혔을 것입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불을 지핀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고, 쌀독을 긁어보아도 손톱에 걸리는 쌀알 하나 없을 만큼 텅 비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연화는 배고픔을 잊기 위해 물 한 사발을 들이켰지만 차가운 물이 빈 속을 훑고 지나가자 오히려 위장이 꼬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악착같이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죽은 남편이 눈을 감으며 남긴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집만은 절대로 남의 손에 넘기지 말아 달라는 그 간곡한 부탁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에 굶어 죽을지언정 문패를 내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짐승 우는 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려왔고, 낡은 기둥과 석가래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치 집 자체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쥐들이 천장 위를 달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와 그녀의 심란한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인들이 알아서 쥐를 잡고 집안을 단속해 주었겠지만, 지금은 쥐새끼 한 마리 쫓아낼 힘조차 없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화려했던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려 보았지만, 그럴수록 현재의 비참함이 뼈에 사무치게 다가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마당에 심어진 늙은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창호지 문을 툭툭 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연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나 빚쟁이들이 밤중에 들이닥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문을 열어 확인해 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부터 읍내 장터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김 부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당장 집을 비우라며 으름장을 놓고 갔기 때문에 그녀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갔는지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연화의 방 안에는 낡은 장롱 하나와 조그만 반다디, 그리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쓰시던 빛바랜 자개, 경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는 귀한 비단 이불과 화려한 병풍으로 장식되었던 방이었지만 돈이 될 만한 세간살이들은 빚쟁이들이 하나둘씩 집어가 버린 지 오래였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낡아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휑한 방을 둘러보며 자신의 인생도 이 방처럼 텅 비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옥이 섞인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윙윙거리며 흉흉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연화는 옷깃을 여미며 묵묵히 바늘땀을 이어 나갔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옷을 짓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아 그녀는 삭바느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일하는 것을 보고 저러다 제명에 못 살지 하며 혀를 찼지만 그녀에게는 이 일이 유일한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일 장날에 이 옷들을 내다 팔아야 쌀이라도 한 되박 살 수 있었기에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어느새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 불빛이 가물거리기 시작하자 연화는 재빨리 기름병을 확인해 보았지만 병바닥에 찰랑거리는 기름은 오늘 밤을 넘기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입술을 깨물며 남은 기름을 아껴 쓰기 위해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옛날 이야기 속 귀신들이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으스스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그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집 안에 산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자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연화는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양이나 들짐승이 들어온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도둑이 든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훔쳐갈 것도 없는 빈털터리 집이지만 혹여나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겁이 난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려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다시 정막이 흘렀지만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옷을 적셨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려있던 남편의 낡은 도포 자락을 어루만지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주인은 없지만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도포를 잡고 있으면 왠지 모를 용기가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도포에 얼굴을 묻고 서방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 집을 지킬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대답 없는 허공에 대고 하는 독백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마음을 다잡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아래쪽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멀리서 닭이 회를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새벽이 머지않은 듯했습니다. 연화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굳어버린 어깨를 풀어주었고 다시 자리에 앉아 남은 바느질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얼어 있었지만 마지막 매듭을 지을 때까지 그녀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저고리를 곱게 개어놓은 후에야 비로소 안도감이 밀려왔고 그녀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밤새 맹위를 떨치던 바람도 조금은 잦아드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밤새 웅크리고 있었던 탓에 굳어버린 다리를 펴고 방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눈앞에 펼쳐진 마당의 풍경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와 자풀이 무성한 마당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래도 그녀가 지켜야 할 소중한 보금자리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는 마루로 나와 돛돌 위에 놓인 낡은 고무신을 신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을 지을 쌀은 없지만 물이라도 끓여 온몸을 녹여야 했기에 마른 소립과 장아지를 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눈을 맵게 했지만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있으니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끓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았는데 불꽃 속에서 어릴 적 뛰놀던 고향집의 따뜻한 풍경이 아른거리는 것 같아 잠시 그리움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자 연화는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떠서 마루에 걸터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온몸에 온기가 퍼지자 긴장이 풀리면서 밤새 참아왔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지금 쉴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읍내 장터에 나가 바느질한 옷을 팔고 그 돈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기에 서둘러 채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보자기에 옷가지를 싸서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기와집이 아침 안개 속에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늙은 장수처럼 든든하면서도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집에 인사를 건네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길을 내려가면서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쑥덕거리거나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연화는 애써 모른 척하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꼿꼿한 뒷모습에서는 양반과 며느리로서의 자존심과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연화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녀를 응원하는 듯 했고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벌써 많은 사람이 북적이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보자기를 풀어 정성스럽게 지은 옷들을 진열해 놓았는데 그녀의 솜씨가 워낙 좋아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바느질 솜씨가 정말 곱네. 이거 얼마요? 한 아주머니가 저고리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연화는 수줍은 목소리로 가격을 말했고 아주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건네며 옷을 사갔습니다. 다행히도 그녀가 밤새 만든 옷들은 순식간에 팔려나갔고 빈 보자기와 함께 주머니에는 쌀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쌀가게로 달려가 쌀 한 되와 반찬거리를 조금 사서 소중하게 품에 안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은 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고 오늘 저녁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대문 앞에 서 있는 낯선 그림자를 보고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검은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뒷짐을 지고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남편의 먼 친척이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진사였는데 평소 왕래도 없던 그가 불쑥 찾아온 것을 보니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어르신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진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연화를 쳐다보았는데
그의 가늘게 찢어진 눈매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더니 대뜸 재수씨 혼자서 이 큰 집을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오. 내 오늘 기니 할 말이 있어 왔소이다 라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예의를 갖추어 그를 사랑채로 안내했고 최 진사는 마치 자기 집인 양 거드름을 피우며 마루에 올라앉았습니다. 연화가 급히 물 한 그릇을 떠다 올리자 최 진사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죽은 조카가 내게 빚을 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오. 차용증도 여기 있으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소이다. 이달 금음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내놓아야 할 것이오. 그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고 연화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빚을 졌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소리였지만 최 진사가 내밀어 보인 종이에는 분명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어 부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최 진사는 망연자실해 있는 연화를 비웃듯이 쳐다보며 여자가 혼자 살기에 이 집은 너무 크지 않소. 차라리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작은 새방이나 얻어 나가는 것이 재수씨에게도 좋을 것이요 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최 진사는 자신의 용건을 다 마쳤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를 털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겨진 연화는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집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하다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울음소리를 대신해 주는 듯 했고 기울어가는 기와집은 그림자 속에 묻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최 진사가 돌아간 뒤 마당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연화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루 끝에 앉아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나간 최 진사의 거만한 뒷모습과 그가 남기고 간 협박에 가까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아 도무지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몰락을 지켜보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왔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작은 몸을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저녁밥을 지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아궁이에 불을 지필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녀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무심하게도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며 반짝거리고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광경조차 지금의 연화에게는 처량하게만 느껴져 눈물샘을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상골마을 특유의 매서운 바람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문풍지는 찢어질 듯 비명을 질러대며 연화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들어가 낮에 장터에서 사온 쌀을 씻어 밥을 안쳤지만 쌀 씻는 손길에는 아무런 생기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아침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마치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져 몇 숟가락 뜨지도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과 시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 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속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상님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이 집을 자신의 부족함 탓에 잃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마을 우물가에는 연환의 집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 아낙네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최 진사 어른이 연환의 집을 차지하러 왔다면서. 아이고, 그 젊은 과부가 무슨 수로 그 큰 빚을 갚겠어. 꼼짝없이 쫓겨나게 생겼구만. 사람들의 말소리는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연화의 귀까지 들려왔고 그녀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고 밖을 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도 이제는 그녀를 보면 혀를 차며 동정하거나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슬금슬금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인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하여 집안이 잘 나갈 때는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자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 없이 구경만 하고 있으니 연화는 뼈저린 배신감과 함께 세상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진사는 며칠 뒤 하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집안 곳곳을 휘젓고 다니며 마치 이미 자기 집이 된 양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당의 나무들을 가리키며 저것들은 다 베어버리고 연못을 메워라 라며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고 연화가 말리려 하자 곧 내 집이 될 터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거만한 태도로 연화를 밀치고 다니는가 하면 장독대를 기웃거리며 깨질 듯 말 듯 험하게 다루어 연화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구석으로 내몰리는 처지가 되었고 무력감에 치를 떨며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으름장을 놓으며 약속한 날짜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여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협박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초겨울로 접어들어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입김이 나올 정도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연화는 땔감을 구할 여력도 없어 산에서 주워온 장아지들로 겨우 냉기를 없애며 지냈지만 마음속의 한기는 그 어떤 불로도 녹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구며 집기들은 최진사의 빚 독촉에 시달려 하나둘씩 팔려나갔고 이제 넓은 기와집 안은 텅 비어 바람소리만 윙윙거리는 폐가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늑대 울음소리가 더욱 가깝게 들려왔고 연화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공포와 외로움에 떨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최진사가 나타나 집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통에 화들짝 놀라 깨기를 반복하며 하루가 다르게 그녀의 얼굴은 헬쑥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흐린 날 오후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대문 밖에서 누군가 계십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또 빚쟁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목소리가 낯익으면서도 어딘가 따뜻함이 묻어있어 조심스레 대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 밖에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 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오래전 이 집에서 행난거몸으로 일하며 연화의 시집살이를 도와주었던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할머니 아니세요? 연화는 반가운 마음에 맨발로 뛰어나가 노파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행난거몸은 주름진 손으로 연화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씨,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몰골이 반쪽이 되셨네.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행난거몸은 보찜에서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고구마와 옥수수 그리고 말린 나물들을 꺼내어 연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비록 소박한 것들이었지만 굶주린 연화에게는 그 무엇보다 귀한 선물이었고 무엇보다 잊지 않고 찾아와준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연화가 최진색에 당한 억울한 사연과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상황을 털어놓자 행난거몸은 분통을 터뜨리며 자신의 무릎을 쳤습니다. 세상에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일구신 집안인데 감히 족보도 모르는 놈이 욕심을 내다니요. 그녀의 진심 어린 분노와 위로의 연화는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복받쳐 올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연화가 진정되자 행난거몸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A씨, 제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뒷마당 장독대 구석에 있는 깨진 독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연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깨진 독이라니요. 장독대에는 온전한 독들만 두고 쓰는 것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행난검엄은 고개를 저으며 신비로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니지요. 겉보기에는 다 똑같은 독 같아도 그중 하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박혀있던 터주 대감님의 집입니다. 시어머니께서도 함부로 손대지 않으셨고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몰래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지요. 행난검엄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터에는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집안의 주인이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면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음이 정말로 절박하고 순수한 사람에게만 응답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연화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행난검엄을 바라보았지만 한편으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귀신이 정말로 제 말을 들어줄까요? 연화의 떨리는 목소리에 행난검엄은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최진사에게 집을 뺏기느니 차라리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수호신에게 매달려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둑해지면 정성스럽게 목욕제기하고 뒷마당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그 깨진 독을 향해 털어놓아 보세요. 진심이 닿는다면 분명 길이 보일 것입니다. 행난검엄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해가 저물기 전에 마을로 내려가야 한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연화는 멀어져가는 행난검엄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어쩌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행난검엄이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된 연화는 뒷마당 장독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곳이 오늘따라 예사롭지 않게 보였고 무성한 잡초 사이에 숨어있는 항아리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장독대 주변의 대나무들이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것이 꼭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연화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길어다 몸을 씻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하얀 소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새어 나와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뒷마당으로 향하는 쪽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려왔지만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리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뒷마당은 앞마당보다 훨씬 더 음산하고 고요했으며 오래된 감나무 그림자가 장독대를 덮고 있어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난검엄이 말해준 위치를 더듬어 장독대 가장 구석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뚜껑이 깨져나가고 이끼가 잔뜩 낀 낡은 독 하나가 반쯤 땅에 묻힌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독들과 달리 윤기도 없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를 위험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곧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터주 대감님, 제 말이 들리시나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 연화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아 이 집을 지키려 애썼지만 이제는 힘이 다하여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게 떨렸지만 점차 울음 섞인 호소로 바뀌어갔습니다.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못나서
이 귀한 집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집을 지킬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흐느끼는 연화의 통곡 소리는 고요한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잠시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한참을 울었는데 무릎에서 전해오는 한기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간절했습니다. 최진사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텅 빈 쌀독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정말로 이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면 제발 한 번만이라도 대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주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변하는 느낌이 들더니 깨진 도간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독을 쳐다보았는데 헛것을 본 것인가 싶어 눈을 비벼보았지만 분명 도간 쪽에서 푸르스름한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간에서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낮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음성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밤늦도록 잠을 청하지 않고 이리 슬피 우는고.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연화의 머릿속으로 직접 파고드는 듯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너무나 놀라 심장이 멎을 뻔했지만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신비로운 이끌림에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자, 장독대 귀신님이십니까? 저는 이 집 주인 며느리입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어 감히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공포심에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그녀는 행랑거멈의 말을 믿고 끝까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도간의 존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쯧쯧쯧쯧 혀를 차는 소리를 냈습니다. 내 이 집안의 흥망성쇠를 수백 년간 지켜보았으나 너처럼 독한 마음을 품고 나를 찾아온 이는 드물었다. 내 남편도 시애비도 그저 제사상이나 잘 차려주면 그만이었거늘. 내 울음소리에 내 단잠이 다 달아났구나. 귀신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속에 묘한 온기가 느껴졌고 무엇보다 연화를 내치지 않고 대화를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하고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악독한 최진사가 며칠 뒤면 집을 빼앗으러 옵니다. 저는 갈 곳도 없고 죽어서 남편 얼굴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연화의 말에 도간의 빛이 조금 더 강해지더니 독이 부르르 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가놈이라. 그 녀석의 조부가 내게 빚을 진 것이 있거늘 손자놈이 되래 빚을 받으러 온다니 기가 찰 노릇이구나. 귀신은 무언가 알고 있는 듯. 단 뉘앙스를 풍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연화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에 집중했습니다. 최진사의 조부가 빚을 졌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귀신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좋다. 내 정성이 갸륵하고 그 억울함이 하늘에 닿으니 내 특별히 예정을 생각하여 돕도록 하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이 일이 해결되면 너는 평생 이 집을 떠나지 말고 나를 모셔야 할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연화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그녀의 목숨과도 같은 곳이었기에 귀신을 모시고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어르신, 이 집만 지킬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평생 어르신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연화의 맹세가 끝나자마자 도간에서 허허허 하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뒷마당을 가득 채우더니 점차 잦아들었고 귀신은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잘 들어라. 내일 밤 자시 밤 11시 1시에 다시 이곳으로 오너라. 그때 내가 네가 살 길을 알려주마. 그리고 아무에게도 심지어 그 늙은 행랑검엄에게도 내 이야기를 발설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연화가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도간의 빛은 서서히 사그라들었고 뒷마당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연화는 꿈을 꾼 것인가 싶어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았지만 얼얼한 통증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던 그녀는 겨우 기운을 차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도 심장이 쿵쿵거려 진정할 수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뜨거운 희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 과연 귀신이 알려줄 살 길은 무엇일까? 진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책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사오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무섭거나 외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든든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지만 연화의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의 기이한 체험으로 인해 안개 속을 걷는 듯 몽롱하기만 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 신비로운 만남은 그녀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고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뒷마당으로 향하는 쪽문에 머물렀습니다. 혹시나 밤사이에 그 깨진 독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젯밤의 그 목소리가 그저 자신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허상은 아니었을까 하는 불안감이 수시로 밀려와 가슴을 조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뒷마당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희미한 향 냄새와 묵직한 기운은 어젯밤의 일이 분명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해는 어찌나 더디게 지는지 하루가 마치 1년처럼 길게만 느껴졌고 연화는 바느질감을 손에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는 장날을 맞아 오가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동떨어진 이 낡은 기와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 들어가 쌀독을 확인하고 물독을 채우는 등 분주하게 몸을 움직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썼지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초조함은 가라앉을 줄을 몰랐습니다. 최진사가 들이닥치기로 한 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기에 오늘 밤 귀신이 알려줄 비책만이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드디어 산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며 저녁 준비를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일찍 저녁상을 물리고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뒤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지자 그녀는 마루에 앉아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는데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반달이 마치 그녀의 앞길을 비추어 주는 듯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밤새 불던 바람도 오늘따라 숨을 죽인 채 잠잠했고 가끔 들리는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어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시가 가까워오자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켜들고 뒷마당으로 향하는 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두려움보다는 어떤 기대감과 결연한 의지가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고 뒷마당에 들어서자 서늘한 냉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달빛을 받아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오직 구석에 박혀있는 그 깨진 독만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독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 호롱불을 내려놓고는 두 손을 모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디 저를 굽어 살피사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잠시 후 고요하던 장독대에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어젯밤처럼 도간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어제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렬하여 주변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곧이어 그 익숙한 목소리가 연화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시간에 맞춰 왔구나. 내 간절함이 변치 않은 것을 보니 내 너를 믿고 집안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되겠다. 귀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굵직했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부드러운 기운이 담겨 있어 연화는 긴장을 조금 풀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어르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귀신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너를 괴롭히는 최가놈의 하레비는 본래 이 집에서 마당을 쓸던 종놈이었다. 내 시조부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었으나 그는 주인의 애를 원수로 갚고 도망친 배은망덕한 자였지. 연화는 충격적인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양반 행세를 하며 떵떵거리는 최진사의 집안이 본래 이 집의 종이었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놈이 도망칠 때 집안의 폐물을 훔쳐 달아나 재산을 모았고 족보를 위조하여 양반 행세를 해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제 뿌리를 감추고 도리어 주인을 능멸하려더니 내 이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귀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서글픔이 배어 있었고, 연화는 그동안 최진사가 보여준 거만하고 무리한 태도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찌해야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족보를 위조했다 한들 지금에 와서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연화의 물음에 귀신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 시조부께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셔서 그 종놈이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미리 눈치채고 계셨느니라. 그래서 도둑 맞을 것을 대비해 진짜 중요한 문서와 가문의 보물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 숨겨두셨지. 연화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귀신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귀신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더니 바로 눈앞에 있는 깨진 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 깨진 독 밑이다. 사람들은 깨진 독을 흉물이라 하여 피하고 버리려 했지만 이것은 내 시조부께서 훗날을 대비해 일부러 표시해둔 것이다. 이 독을 드러내고 그 밑을 세자 약 90cm 정도 파내려가면 작은 괴짝이 하나 나올 것이다. 그 안에 최가놈의 조부가 쓴 노비 문서와 도망칠 때 훔쳐간 폐물 목록, 그리고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금괴가 들어있다. 연화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발밑에 그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땅을 파보고 싶어 몸이 들썩거렸지만 귀신은 엄한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파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내일 아침 최가놈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으름장을 놓을 때, 그때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이 땅을 파야 한다. 그래야 놈이 꼼짝 못하고 죄를 자복할 것이며 너 또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당하게 이 집의 주인임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귀신의 치밀한 계획에 연화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을 넘어 최진사의 가면을 벗기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심해라. 놈이 아무리 험한 말을 하고 위협을 가해도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내 뒤에는 내가 있고 내 발밑에는 진실이 묻혀 있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귀신의 격려에 연화는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활짝 펴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내일 아침
반드시 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귀신은 만족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서서히 빛을 거두었고 독 주변을 감싸던 신비로운 기운도 점차 옅어져 갔습니다. 나는 이제 좀 쉬어야겠다. 내일 큰일을 치르려면 너도 어서 들어가 눈을 붙이거라.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귀신은 다시 독 속으로 사라졌고 뒷마당은 다시 평범한 아니 이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정적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깨진 독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깊은 절을 올리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썰렁했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어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어날 일들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보았는데 최 진사가 놀라서 뒤로 자빠질 모습과 마을 사람들이 환호할 장면을 상상하니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의 위패를 바라보며 여보,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떨던 지난 밤들과 달리 오늘 밤은 설렘과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고 파랬으며 바람도 상쾌하게 불어와 마치 연화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새벽같이 일어나 집 안팎을 정성스럽게 쓸고 닦았는데 그 비질 소리가 어찌나 경쾌한지 지나가던 참새들이 놀라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옥색 비단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꺼내 입고 머리에는 단정하게 비녀를 꽂았습니다. 비록 옷은 유행이 지나 낡았지만 그녀의 기품 있고 당당한 자태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고 마루에 정자세로 앉아 기다리고 있자니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는 아니었지만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거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최진사가 건장한 하인들과 빚쟁이들을 대동하고 구경거리를 찾아 몰려든 마을 사람들까지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최진사는 대문을 발로 걷어차다시피 열고 들어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재수씨,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 어찌 아직도 짐을 싸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게요. 설마 내 말을 농담으로 들은 것은 아니겠지. 그의 뒤로 험상궂게 생긴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도열했고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걱정 반 호기심 반의 눈빛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마루에 앉아있는 연화를 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옷은 아주 곱게 차려입으셨군. 쫓겨나는 마당에 그게 무슨 소용이오. 하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최진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섰을 퍼런 기세에 최진사는 순간 움찔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하는 개냐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고 세간살이를 드러내라. 하인들이 마루로 올라오려 하자 연화가 벌떡 일어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이 양반의 법도입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위엄과 힘이 실려 있어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조용하고 유약하던 연화가 저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연화의 씨가 저렇게 당찬 분이셨나? 무슨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거 아냐? 조의 진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짐짓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무엄하다. 빚을 갚지 못해 집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어디서 큰 소리냐. 돈이 없으면 집을 비우는 것이 당연한 이치거늘.
연화는 냉소를 지으며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돈이라,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가문의 뿌리까지 속이려 드십니까? 연화의 의미심장한 말에 최진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누구를 속였다는 말이냐? 연화는 천천히 하지만 힘있는 발걸음으로 하인들 사이를 가로질러 뒷마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섰습니다. 그리고 최진사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이 집을 나가야 할지 아니면 당신이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할지 우리 조상님들 앞에서 명백하게 가려봅시다. 모두 뒷마당으로 오십시오. 내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진사는 코웃음을 쳤지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우르르 연화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뒷마당에 도착한 연화는 장독대 구석 문제에 그 깨진 독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깨진 독은 어젯밤의 신비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라한 옹기 조각처럼 보였지만 연화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삽과 괭이를 집어들고 최진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땅 밑에 진실이 묻혀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감추고 싶어 했던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 만천에 드러날 것입니다. 최진사는 미친년 헛소리 집어치워라. 땅을 파면 금이라도 나온다는 말이냐. 라며 비아냥거렸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괭이를 높이 쳐들었고 힘차게 땅을 내리찍었습니다. 쿵군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우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연화의 괭이질을 지켜보았고 정적 속에는 오직 흙 파는 소리와 연화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연화의 괭이 끝에 틱 하고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멩이와는 다른 나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연화의 손길이 빨라졌고 흙을 걷어내자 낡고 썩어가는 나무 괴짝의 뚜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최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괴짝의 흙을 털어내고 떨리는 손으로 녹슨 자물쇠를 부수고 뚜껑을 열어 젖혔습니다. 괴짝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흙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황금빛이 쏟아져 나와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낡고 투박한 나무 상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금괴들과 옥으로 만든 폐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그 위에는 기름종이에 꼼꼼하게 쌓인 낡은 서책과 문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재물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억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고 최진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다리가 풀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금괴는 단순히 재물을 넘어 이 집안이 감추고 있었던 저력과 진실의 무게를 대변하는 듯 위엄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괴짝 맨 위에 놓인 문서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는데 종이는 비록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글씨만은 어제 쓴 것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쏠려 있는 것을 느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용기를 담아 문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최진사 똑똑히 보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당신 집안의 진짜 족보이자 우리 가문에서 훔쳐간 물건들의 목록이오. 연화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마당을 가득 메운 정적 속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하나씩 들어 올리며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문서는 최진사의 조부가
이 집안의 노비였음을 증명하는 노비 문서였습니다. 걸륭 몇 년 본가 노비 개똥이는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고 야반 도주하였으니 연화가 읽어 내려가는 구절구절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여기저기서 세상의 최 진사내가 양반이 아니라 종놈 집안이었다고 하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진사는 아니다, 그건 조작된 것이다. 전현이 나를 모함하려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 온 것이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문서를 펼쳤는데 거기에는 최진사의 조부가 도망칠 때 훔쳐간 폐물과 집기들의 목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비녀 5개, 금가락지 3쌍, 은수저 2벌. 목록에 적힌 물건들은 최진사의 처나 며느리가 평소 자랑하며 지니고 다니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머, 지난번에 최진사댁 며느리가 자랑하던 그 비녀가 훔친 거였어. 도둑놈 집안이 떵떵거리고 살았다니 기가 막히네 라며 수근거렸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최진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흑빛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조부께서 남기신 유서였습니다. 유서에는 훗날 잃어버린 재물을 찾게 되거든 그것으로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억울하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라. 그리고 도망친 노비의 후손에게는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하되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유서를 다 읽은 뒤 최진사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들었습니까? 당신이 내게 빚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죄를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집안의 재물로 호의호식하고도 모자라 주인을 내쫓으려 하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습니까? 궁지에 몰린 최진사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소리쳤습니다. 저것들을 당장 뺏어라, 다 내 것이다. 전현이 훔쳐간 내 물건들이다. 하인들이 주춤거리며 괴짝 쪽으로 다가오려 하자 구경하고 있던 마을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이보게들 자네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저런 파렴치한 놈의 말을 따를 텐가. 양반인 척하더니 도둑놈의 손자였구만 어딜 감히 손을 대.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하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최진사는 사면촉에 빠져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서며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가야,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물러가거라. 내놈 조부가 지은 죄도 모자라 내놈까지 주인을 능멸했으니 관에 고발하여 곤장을 쳐도 시원찮을 판이다. 당장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야. 촌장님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올소 당장 꺼져라 하고 소리치며 최진사를 애워쌌습니다. 평소 그의 거만함에 짓눌려 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분노를 표출하자 최진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두고 보자 라는 비겁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가시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허둥지둥 도망쳤고 그의 하인들도 주인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악당이 물러가자 뒷마당에는 통쾌한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에게 다가와 A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그동안 섭섭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라며 사과와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괴짝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허공을 향해, 안이 깨진 독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덕분에 집을 지켰습니다.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도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깨진 독 주변에 대나무 숲은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마치 잘했다는 듯 그녀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이 어젯밤 장독대 귀신과의 약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오직 연화만이 아는 비밀이었지만, 그녀는 그 비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연화는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쁜 날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재물 중 일부를 써서 마을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죄송함과 저를 도와주신 고마움을 갚고 싶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곧바로 잔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화는 괴짝에서 금괴 하나를 꺼내 장정들에게 주며 읍내에 가서 소 한 마리와 술, 그리고 쌀과 반찬거리를 사오라고 일렀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은 이제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기와 집 안팎은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낙네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고 불을 지폈으며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상들이 펴졌습니다.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부엌 아궁이에는 붉은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굴뚝으로 하얀 연기를 뿜어 올렸고, 그 연기는 마을 전체에 고소한 밥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를 퍼뜨렸습니다. 연화는 곳곳을 다니며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피고 함께 일하는 아낙네들에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은 배가 터지도록 드셔야 합니다. 그녀의 넉넉한 인심에 사람들의 마음도 훈훈하게 데워졌습니다. 장정들이 읍내에서 소와 물건들을 싣고 돌아오자 잔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큰 가마솥을 걸고 소고기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구수한 국물 냄새가 온 동네 진동을 하여 지나가던 강아지들조차 꼬리를 흔들며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했고, 어르신들은 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연화의 지혜와 용기를 칭찬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역시 뼈대 있는 집안 며느리는 다르구만. 망해가던 집을 하룻밤 사이에 일으켜 세우다니 이건 전설로 남을 일이야.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놀이 붉게 물들 무렵 마을 사람들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 따뜻한 국밥과 고기,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연화는 상석에 앉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술을 따르고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 드리워져 있던 그늘이 완전히 사라지고 보름달처럼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연화네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웃음이 넘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 연화는 잠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술상과 고기 안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장독대 구석 깨진 독 앞에 소반을 내려놓고 술잔을 채웠습니다. 어르신 약속대로 최진사를 물리치고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십시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하는 연화의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술잔의 수면이 잔잔하게 흔들렸는데, 그것은 마치 귀신이 술을 즐겁게 받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다시 마당으로 돌아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해진 마을 사람들은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장구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밤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연화도 아낙네들의 손에 이끌려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몰락해가던 양반가의 며느리로서 겪어야 했던 서름과 고통, 그리고 외로움이 춤사위 하나하나에 녹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연환에 기와집은 마을의 등대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늦은 밤까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A씨 덕분에 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연화는 대문 앞까지 나가 배웅을 하며 조심히들 가세요. 자주 놀러 오세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집 안에는 온기와 음식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정이 남아있어 더 이상 춥거나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떨어진 휴지 조각들을 주우며 행복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괴짝에 남은 금괴와 문서들을 안전한 곳에 갈무리했습니다. 이 재물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문을 다시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날이 밝으면 제일 먼저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잡초를 뽑고 낡은 기와를 교체할 기술자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 뒷마당 장독대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 깨진 독을 위한 작은 사당을 짓는 일을 구상했습니다. 방 안이 호롱불은 이제 기름 걱정 없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고 아랫목은 뜨끈뜨끈하여 앉아만 있어도 잠이 쏟아질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아서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는 더 이상 귀신 울음소리가 아닌 평화로운 자장가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새 밤은 깊어 자정이 넘었고 달빛은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뒷마당의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차려놓은 술상을 받고 흐뭇하게 웃고 계시지 않을까 상상하니 무섭기는커녕 친근한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내일부터 매일 밤 뒷마당에 나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귀신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이자 은인이 되었으니까요. 집안 곳곳에 스며든 온기는 식을 줄을 몰랐고 연화의 꿈속에서는 따뜻한 봄날의 꽃밭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겨울은 가고 이제 그녀의 인생에도 이 오래된 기와집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탐욕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집안의 비밀을 밝혀내는 열쇠가 되었고 연화의 효심과 간절함은 신비한 존재를 감동시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설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훗날까지도 연환의 집은 귀신이 도운 집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마을 잔치가 끝나고 소란스러웠던 밤이 지나간 뒤 다음 날 아침 연화의 기와집에는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텅 빈 곳간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정막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안도감과 충만함에서 오는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는데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참새들의 지저귀미 그날따라 유난히 경쾌하게 들려왔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데 지난밤의 피로는 온데간데 없고 온몸에 새로운 활력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개며 방 안을 둘러보았는데 낡은 세간살이는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서인지 모든 것이 정겹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나가 소뚜껑을 열어보았는데
어제 잔치를 하고 남은 밥과 국이 넉넉하게 남아있어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쌀독을 긁으며 한숨 짓던 날들이 불과 며칠 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풍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게 든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 마루에 앉아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너져가는 집을 보수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고마운 분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연화는 읍내로 사람을 보내 실력 좋은 목수들과 미장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기울어가는 기둥을 바로 세우고 깨진 기와를 새 것으로 교체하며 허물어진 담장을 다시 쌓는 대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죽어가던 집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오다 가다 들러 아이고 이제야 이 집이 제 모습을 찾는구먼 하며 덕담을 건넸고 일손이 부족하면 제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었습니다. 연화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새참을 넉넉하게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집은 하루가 다르게 예전의 위용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화는 가장 먼저 행랑검엄을 찾아갔습니다. 늙고 병들어 오갈 데 없는 행랑검엄을 다시 집으로 모셔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행랑검엄은 연화의 손을 잡고 A씨, 제가 무슨 복으로 이런 호강을 누립니까? 저는 그저 가끔 들러 안부나 여쭈면 족합니다 라며 사양했지만 연화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어찌 삽니까? 할머니가 계셔야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제 어머니처럼 모실 테니 부디 거절하지 마세요. 연화의 진심 어린 설득에 행란검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다시 한 지붕 아래서 가족처럼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별채를 행란검엄의 거처로 내어주고 연화는 그녀에게 새 옷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이를 하며 고생만 했던 행랑검엄의 얼굴에도 비로소 편안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면 화로 앞에 마주 앉아 군밤을 까먹으며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마다 방 안가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란검엄은 연화에게 살림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고 연화는 행란검엄의 말동무가 되어주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효부가 따로 없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집수리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연화는 뒷마당 장독대를 위한 특별한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잡초를 말끔히 제거하고 바닥에 고운 자갈을 깔았으며 문제의 그 깨진 독 주변에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비각비석을 보호하는 집 같은 지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독은 깨지고 볼품없었지만 연화에게는 가문의 보물보다 더 귀한 존재였기에 그 어떤 성물보다 정성스럽게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뒷마당으로 가서 깨끗한 정화수를 떠놓고 무난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덕분에 집이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귀신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지는 않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마치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 그녀는 늘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어느덧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처마 및 고드름이 녹아떨어지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환의 마당에 늙은 감나무에도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담장 밑에는 노란 개나리와 진달래가 앞다투어 피어올랐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기와집은 봄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고 깨끗하게 칠한 대문은 활짝 열려 있어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곳간에 쌓인 쌀을 풀어 봄철 충운기에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세요. 지금은 함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넉넉한 인심 덕분에 그해 본 마을에는 굶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 진사가 떠난 자리는 금세 잊혀졌고 마을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가끔 장터에서 최 진사가 거지가 되어 떠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연화는 그 소식에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의 이치를 다시금 깨닫고 자신은 절대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로 삼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물이란 물과 같아서 고여 있으면 썩고 흘러야 맑아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기에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덕분에 연화의 집은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고 그녀는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려앉아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온화한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화는 양자를 들여 가문의 대를 이었고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보아 집안은 늘 북적거리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며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기와집은 이제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는 명가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연화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독대 구석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깨진 독 앞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이끼가 더욱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익숙한 동작으로 정화수를 갈아주고 독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세월이 참 빠르지요. 그 절박했던 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낙엽을 휘감으며 독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잘 살았다. 참으로 잘 살았다. 그것은 수십 년 전 공포와 위험으로 가득 찼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 오랜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덕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그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충만한 마음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서 세상을 비추고 있었고 별들은 보석처럼 박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달빛에 비친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듯하게 뻗은 처마곡선 든든하게 서 있는 기둥, 그리고 평온하게 잠든 가족들의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이 집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무너질 듯 위태로웠지만 굳건한 뿔이 진심 와 보이지 않는 도움조상의 은덕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연화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배고픔에 떨던 밤 최진사의 횡포에 눈물 흘리던 날들, 그리고 뒷마당에서의 신비로운 만남과 기적 같았던 반전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조차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의 한 조각이 되어 그녀의 삶을 빛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귀신을 무서워하지도 가난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의 거센 파도를 넘으며 단단해진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시련도 흔들 수 없는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고
풀벌레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하고 다시 한번 뒷마당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예의이자 자신의 운명을 바꿔준 기적에 대한 마지막 감사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도 밝은 해가 뜨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밤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흩어졌고 장독대에 깨진 독도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며 그녀를 배웅하는 듯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연화는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습니다. 소미불의 포근한 감촉이 온몸을 감싸 앉아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쓸쓸한 소리가 아니라 나무집들이 부르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곱게 다려놓은 베개에 머리를 맡기며 깊고 편안한 잠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없는 오직 평화만이 가득한 꿈나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들었고 연환의 기와집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 대신 평온한 기운이 피어올라 밤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전설이 된 이 이야기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그 손주가 다시 자신의 아이에게 들려주며 오래오래 전해질 것입니다. 마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돕는 손길이 있다는 따뜻한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연화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마음씨 좋은 수호신이 찾아와 작은 행운을 선물해 줄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부디 편안하게 아주 깊이 주무세요. 세상의 모든 축복이 당신의 머리맡에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